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류 주요 역사 사건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죠. 이어짐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 얘기를 적어놨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라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지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 역사적 사건을 단절적으로 이해하지 마라. 다 이어져 있다.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 그럴 땐 견해를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약 1만 년 전 간섭기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뗀석기가 그 시점에서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간섭기와 공존하며 사용되다가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이르러 뗀석기는 자취를 감춘다. 그렇죠. 간섭기가 다 좋은데 왜 간섭기가 갑자기 간섭기 이용되는데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뗀석기가 만들기가 힘드니까 중요한 그래요 물건만 좀 공들여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공존의 원리는 금속 도구의 등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에도 돌로 만든 도구는 여전히 사용되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야만 만들 수 있는 합금으로 이러한 자원을 구하거나 강화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돌이나 간단한 뗀석기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설기가 등장한 이후에도 청동 도구는 장식품이나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구리와 청동은 서로 대체되지 않은 특정 용도에서 계속 활용되었다. 지금도 활용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 이러한 공존의 현상은 단지 도구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수렵 채집 생활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다. 그렇죠.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 시대가 이어졌잖아요. 한국에서는 산나물 캐서 먹고 식량이 부족하면 그랬잖아요. 사냥도 하고 뭐 그랬죠. 부족하면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냥과 채집이 주요 생계 수단으로 남아 있었으며 심지어 농업 사회에서도 계절적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냥과 채집이 활용되었다 그 말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요. 또한 이러한 점은 현대사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과거의 에너지 자원인 나무나 석탄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의 기술이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래요. 따라서 역사에서 특정 기술이나 문화가 사라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인간 사회가 변화와 적응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어떤 사회적 필요성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또 인간의 생각과 정서가 또 바뀌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요. 과거보다 현 시대가 훨씬 살기 좋아졌죠. 생산성도 좋아지고 뭐 인간적인 대우도 많이 좋아지고 과거에 신분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과거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지금 시대는 굉장히 살기 어렵다면서 잘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생각과 정서도 잘 안 바뀐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민주 정치를 시행하다 하면서 어느 순간 타락해가지고 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 40%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좀 타락된 있는 상태고 특히 한 2, 30%는 한 30% 가까이 되겠죠. 그래요. 좌익에 물들어서
조선시대가 더 살기 좋은 시대처럼 생각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생각도 이상하고 그래요.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재산과 자본.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자본은 필요한 것 혹은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라고 하였다. 규정이 다르죠. 규정이 다르니 재산과 자본은 다른 것이다. 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자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자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서 자본 막 수천 페이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탐구한 거죠. 그냥 탐구하면서 쓴 글이지. 자본을 알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뜻 저뜻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읽는 사람도 어렵고 왜 어렵겠어요. 자본을 쓰는 사람이 자본을 잘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본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규정하면 금방 알아요. 난해하게 쓴 것도 문제지만 왜 난해해졌느냐? 자본이 뭔지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이 뭔지도 모르고 썼고. 저번에 설명했죠. 일정 지역의 자연은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휴식 장소로만 이용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 경우 소유권이 인정된 자연은 소유권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은 되지만 자본은 아니다. 왜? 작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재산과 자본은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지역의 소유권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그 지역을 농경지로 만들어 식량을 얻어야겠다고 결정한 뒤 자연을 개발하여 농경지로 만들었다. 그 경우 자연 상태인 토지는 농경지로 바뀌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어 자본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는 그 자연이 자본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농경지로 개발해서 식량을 얻으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는 거죠. 그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재산이 무조건 자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될 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과 자본은 다른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자본도 알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난해하고 방대한 책을 읽느냐. 그거 읽어봤자 자본이 뭔지 모른다. 자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글쓴이도 자본이 뭔지 모르면서 쓴 글이다. 한 문장이면 될 걸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사례를 통하면 또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자기 주변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방 안다. 아는데 한 달도 안 걸린다. 수십 년 자본론 연구를 해봐서 자본 모르다가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사업체를 분석해보자. 사업체 소유자에게 사업체는 개인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 사업체 소유자에게 자본이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다. 근데 사업체는 뭔가요? 사업체 소유자에게 개인적인 소득을 얻고 뭐 나아가 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위한 작업 수단이죠. 그 자본이잖아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이니까. 그러면 사업체 소유자에게만 자본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로자 역시 사업체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체는 근로자에게도 자본이다. 사업체와 거래하잖아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럼 사업체는 뭔가요?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다.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체의 소유권은 기업 소유자에게 있으니 사업체는 기업 소유자의 재산이지 근로자의 재산은 아니다. 사업체 소유권은 사업체 소유자에게 있잖아요. 사업체 소유자 거지 근로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사업체는 근로자와 사업체 소유자에게 다 자본이다. 하지만 사업체는 사업체 소유자의 재산이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나요? 재산과 자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만 가면 재산과 자본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즉 누군가에게 자본이 되는 데에는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재산이 되는 데에는 소유권이 필요하다. 자본은 근로자에게나 사업체 소유자에게나 다 자본이 되죠. 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까. 그래서 자본을 제약시해서 잘못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 소유자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도 잘못돼요. 사업체가 잘 되는 거, 생산성이 좋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그런 생산성이 좋은 유수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떤가요? 1년 연봉도 많죠. 훨씬 굉장히 크잖아요. 생산성이 나쁜 사업체보다.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근로자에게나 사업체 소유자에게나 자본은 사업체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파기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자본의 어떤 본질적인 뜻, 한 문장이면 족하죠. 필요한 데서 얻기 위한 작업수단. 그리고 이제 이런 자본이 가진 의의, 자본에 대한 구별이 방대한 자본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본에 대한 그릇된 이유로 자본을 제약시하면서 자본을 파괴하려는 글이 자본론이죠. 이 한 페이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마르크스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본에 대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과 자본 구별표, 정의, 재산,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다. 자본, 필요한 것 혹은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다. 그 자본의 본질은 이거다. 자연도 자본이 될 수 있다. 화폐도 어떤가요? 화폐를 가지고 뭐 작업수단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기업 사업체 같은 경우에 뭐 원료건 기계건 작업도구건 그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될 때 자본이 되는 거죠. 상품도 어떤가요? 시장에서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상품 역시 자본이 되는 거죠. 공장은 어떤가요? 공장도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면 또 상품을 팔아서 소득을 얻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뜻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자본이 무엇인지는 한 페이지로 족하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글로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누군가에게 자본이 되는 데에는 소유권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재산이 되는 데는 소유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 자본, 저는 소유권을 가진 개인의 집단의 소유물 필요한 거 다 했죠. 보면 되고 뭐 소유권, 재산 소유권 필요, 자본 소유권 무관, 사용 목적, 일하는 수단 또는 소비 대상, 자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 그래요. 예시, 자연, 휴식 장소로 사용, 자본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 수단. 응? 자연. 그 자연이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재산에 불과할 수도 있고 자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왜 변증법이 뭐라 했나요? 개념을 규정하고 규정된 개념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고 또 재규정하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겠죠.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규정을 하면서 인식을 한다. 또 인식하고 확인한다. 파악하고 확인한다. 그게 변증법이라고 했죠. 변증법을 좀 알고 쓰는 게 좋아요. 그냥 모르면 잘 모르고 쓰면 이렇게 마르크스처럼 헤맨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몇 년간 몇 권을 쓰다가 죽었니? 칼 마르크스는 그의 주요 조작인 자본론 총 3권을 계획했으며 첫 번째 권은 186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2권을 작성하지 못하고 1883년에 사망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마르크스가 완성한 것은 한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후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프리드리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남겨진 원고를 바탕으로 2번째 권, 3번째 권을 편집하여 출판했습니다. 완성한 건 한 권이니까 나머지 2권은 그다지 의미가 없죠. 한 참고로 볼 수는 있겠죠. 마르크스가 죽을 때까지 완성한 것은 몇 권이니? 칼 마르크스가 생전에 완성하여 출판한 자본론은 제 1권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2권과 3권은 마르크스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하고 못한 원고 상태로 남겨졌고 하여튼 완성한 건 한 권뿐이다 하잖아요. 몇 년간 자본을 연구하며 썼니? 25년간 연구하고 집필을 몰두했습니다. 25년간 그 자본론 한 권을 완성 못한 거예요. 한 페이지면 끝날 걸 가지고. 그럼 1권 다 읽고 2권 3권까지 다 읽는다 해서 자본에 대해서 알 것 같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요? 규정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규정을 해서 한번 쭉 이해를 해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규정이 좀 불완전하다 이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좀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하면 딱 개념이 잡히는 순간 순식간에 완성이 돼요. 1000페이지, 3000페이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얘기는 한 페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뭔지 모르면서 막 탐구하다가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르크스는 1840년간 83년 사망할 때까지 25에서 30년 동안 자본주의와 관련된 연구와 집필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 한 권 쓰다 죽은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적대감에 가득 차서 글을 써가지고 해악만 끼치고 또 그게 꽂힌 애들도 많죠. 사람들 미치광이로 만들어가지고 큰 피해를 끼쳤죠. 특히 한국이 큰 피해를 입었죠. 분단되고 전쟁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현 시대에도 갈등을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자유분자의 생각이 그게 꽂힌 이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면 끝날 걸 가지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를 때 어려워도. 그러면 이제 소득과 재산과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자. 근데 좀 이글을 쓰는 좀 실수를 했죠. 앞에 소득에 대해서 다뤘는데 소득 규정을 안 해놨죠. 뭐 여기서 규정하면 되죠. 뭐. 그렇다고 또 돌아가서 또 그런 부분들 다 수정하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A4 용지 150페이지면 한 400페이지 돼요. 책으로 보면.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 잘못 쓴 글은 아니니까. 여기서 규정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 완성하고 뭐 다시 쓸 때 수정할 때 다시 뭐 한번 수정하든가. 그러면 이제 소득과 재산과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자. 소득은 일하면 얻는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하면 얻는 대상에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이 있다. 소득을 얻었다는 말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을 얻었다는 말이 되며 얻는 순간 재산이 된다. 소득을 얻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현 시대에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인류 역사를 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면 얻는 대상이다. 그게 맞는 거죠.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전까지는 뭐 쌀을 얻기도 했잖아요. 화폐가 널리 유통되니까 일하면 얻는 대상이 이제 화폐로 통일돼서 그렇지. 돈을 버는 게 소득을 얻는 일이다. 또 그것도 시대를 굉장히 단절적으로 보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전 시대나 현 시대나 다 이해가 되죠. 미래 시대까지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재산은 경우에 따라 자본이 될 수도 있을 따릅니다. 재산은 경우에 따라 자본이 될 수도 있을 따릅니다. 소득도 경우에 따라 자본이 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다 자본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어떻게 아직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소득을 담보로 외상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경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 된다. 그래요. 아직 재산이 안 됐지만 담보 잡고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금융업에서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신용담보대출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소득도 아직 재산이 안 됐지만 아직 얻지 않았지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소득, 재산, 자본은 다른 개념들이긴 하지만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면 상황과 활용 방식에 따라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전환이 된다. 특히 자본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과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는 점에서 재산이나 소득과 차별된다. 소득과 재산과 자본의 관계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잘 알아야지 헛수고를 하게 된다. 헛수고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하면 10년, 20년, 30년 연구해봤자 헛수고하고 그것이 만일 뭐 널리 알려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꽂히게 되면 세상에 해악만 끼친다는 거예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또 사람 고생시키잖아요. 그 다 잃는다고. 얻을 것도 없는데. 그래요. 구분. 소득, 재산, 자본. 소득은 뭐냐? 일을 통해 일하면 얻는 대상. 이렇게 더 간단하죠. 일하면 얻는 대상. 일하면 얻는 대상이다. 재산. 소득으로 얻어진 소유물. 그렇죠. 자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 그래요. 소득 역할은 뭐냐?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을 획득 가능하게 한다.
현 시대는 돈을 벌었다. 돈은 역시 직접 안 받아도 이렇게 구매하니까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재산, 소유 상태 유지한다. 자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활용이다.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전환관계, 일을 통해 재산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소득을 얻게 되면 재산이 되죠. 상황에 따라 자본으로 전환 가능하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순간 자본이 되죠. 재산이 활용될 때 자본이 돼. 재산이 활용될 때 자본이 되고, 또 자본이 또 활용되지 않으면 또 재산이 되는 거죠. 자본 활용되지 않으면 재산이 돼. 않으면 재산이 돼요. 예시, 월급, 임금, 소득으로 인식되는 물건. 그래요. 재산, 집, 자동차, 기계, 화폐, 자본.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예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도 뭐 자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는 그냥 재산 갖기만 하잖아요. 자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우는 게 낫겠죠. 원이카를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소득이 뭔지, 재산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이제 글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견해를 얻게 되고 지식을 그러한 정확한 견해에 입각해서 이런저런 어떤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지만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뭐 자본은 뭐 사악한 것처럼 여기면서 파괴하려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본을 없는 사람은 자본에 대해서 모른다. 왜? 글쓰기도 자본에 대해서 모르다 죽었다. 개념을 규정하고 이제 개념을 정확한 개념을 얻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책 금방 써요. 30년 동안 한 권밖에 못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규정을 안 하고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지식을 쌓다 보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혼동이 와버린 거예요. 혼동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지 막 모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권밖에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대혼동이 와버린 거죠. 연구하다가 뭘까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연구마다 죽은 거예요. 자본이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면 끝나는데.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